안녕하십니까?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요즘 살아가시면서 걱정거리 있으세요? 네, 제가요, 이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이 시간 문을 활짝 엽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실패와 낙심으로 힘들어해도요, 곧 일어나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테니까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외로워도 그 마음의 사랑으로 곧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손해를 보고 답답할 것 같아도요, 그 마음의 진실로 곧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될 테니까요. 그 손길이 부지런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어 보여도 그 성실함으로 곧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될 테니까요. 누구 앞에서나 겸손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의 겸손이 곧 그를 높여 귀한 사람이 되게 할 테니까요. 늘 얼굴이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볍게 보여도 곧 그 웃음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서 그가 행복한 세상의 주인이 될 테니까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리석게 보여도 그 마음의 작은 기쁨들로 곧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항상 양보할 줄 아는 사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쉽고 아깝게 보여도요, 양보받은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이 더 큰 양보와 존경을 불러올 테니까요.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속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도 그의 감사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각박한 마음을 녹여줄 테니까요. 마음속에 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오해받거나 박해를 받더라도 머지않아 진실은 밝혀지고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테니까요. 매사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남들처럼 즐기지 못하고 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모든 일이 다 되어 있어서 느긋하게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고통이 영혼을 숭고하게 만드는 양약이라고 믿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 보여도 이겨낸 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요. 어떠셨어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었나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오늘의 북 다이제스트. 이 시간에는 천종호 판사의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라는 책의 내용을 약간만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분은 치유와 회복의 소년 법정을 담당하는 판사이십니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소년부 판사이자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을 체험했기에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비행으로 내몰린 소년들의 처지에 눈 감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나 깨나 소년 생각뿐이라는 뜻에서 만사소년으로 불리우고 있고요. 먹구름으로 뒤덮인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서 온 세상이 순식간에 청명한 가을 하늘로 변하게 하는 듯한 호통을 친다고 해서 또 호통 대장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부산 법과대학을 졸업했고요. 1997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되었고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일본 교토에서 장기 해외 연수를 거쳤고요.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을 거쳐서 현재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소년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 몇 가지 예화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저도 이 글을 읽고 나서 정말 청소년 시기에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의 자라나는 과정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확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소년 법정이 열리는 날 대기실에는 종일 옅은 한숨과 함께 우울한 기운이 떠돈다. 처분 전 소년 분류심사원에 잠시 위탁되어 있던 아이들은 호송차에서 내려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채 이곳으로 들어와 대기실 한편에 마련된 철창 안으로 들어간다. 익숙한 풍경인데도 비좁은 철창 안에 웅성거리며 서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일은 늘 편치 않다. 17살 현수는 2007년과 2009년에 절도죄로 이미 2번의 소년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그 뒤로도 5번이나 더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현수의 어머니는 현수가 첫돌 무렵에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70이 넘은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2011년 5월 현수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서에 현수가 목사와 복음성가 가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되어 있기에 현수에게 물었다. 목사와 복음성가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네. 그래? 그럼 복음성가 한 곡 불러볼래? 재판을 받으러 왔다가 느닷없이 노래를 부르라는 주문을 받자 현수는 몹시 당황한 듯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일반 가요를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현수를 보자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건성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목사가 어떤 직업인지 알고는 있는 거냐? 목사와 복음성가 가수가 희망이라면 적어도 언제 어디서나 복음성가 한 곡 정도는 부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예상치 못한 호통에 현수는 당황한 눈빛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현수를 보자 심증이 더 굳어진 나는 현수에게 소년 보호 처분 중에서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을 내렸다. 현수는 뭔가 할 말이 남아있는 듯 머뭇거렸지만 이내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갔다. 그런데 그날 오후 6시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쾅 하고 문이 열리더니 양손에 수갑을 찬 현수가 법정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철창 밖으로 나왔다가 틈을 타 법정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다들 놀라긴 했으나 별다른 피해가 없었기에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기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건장한 법정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현수를 보고 측은한 마음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던 소년 재판 관계자 한 분이 애원하듯이 말했다. 판사님, 어차피 소년원에 갈 아이인데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현수를 다시 불러들였다. 그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니? 그러자 현수가 울먹거리며 말했다.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윽고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쁜 호흡을 몰아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눈물에 젖은 아이의 애절한 목소리가 법정에 낮게 울려 퍼졌다. 법정은 일순 숙연해졌고 눈시울을 적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들은 오후 내내 소년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눈물을 흘려야 했는데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현수로 인해 울게 된 것이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고난 중에 잠시 날 버려두신 주의 사랑 날 깨뜨리사 마침내 나의 눈물을 기쁨으로 변케 하시리라. 그런데 현수는 여기까지 노래한 후 더 이상 노래를 이어가지 못했다. 부르다만 현수의 노래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소란을 피우면서까지 판사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겠다는 현수의 절박함에는 일그러진 삶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묻어났다. 고민 끝에 나는 이미 내려진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을 거두고 청소년 회복센터 중의 하나인 열린센터의 보호를 의뢰하는 1호 처분을 내렸다. 미진한 부분은 사회봉사활동과 2년간의 보호 관찰을 받는 것으로 보충하기로 했다. 언젠가 현수와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 그날의 일을 소상히 물어보았다. 현수야, 그때 왜 그랬니? 나의 물음에 현수가 대답했다. 제가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 된 것도 늙으신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시는 것도 다 어머니 탓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재판을 받기 3일 전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 때문이고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시는 것도 엄마가 아닌 나 때문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바로 공책에 적었고 판사님께도 그런 제 생각을 고백하려고 했어요. 용기를 내기 위해 법원 오라가는 호성버스 안에서 기도도 했고요. 그런데 재판정에서 판사님 앞에 서니까 갑자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꼭 내가 얼음덩어리가 돼버린 것 같았어요. 처음 10호 처분을 받고 철창 속에 있을 때 기분이 어땠지? 머리가 하얘졌어요. 친구들이 위로하기에 괜찮다며 웃어 넘겼는데 세장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불쌍한 우리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판사님. 이제 기타도 열심히 배우고 노래도 열심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가 되어서 남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나 같은 아이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꿈을 심어주고 마음의 평안을 조금이나마 전해주고 싶어요. 지금의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판사님. 16살인 혜수는 부모가 모두 있는데도 초등학교 6학년인 남동생과 함께 수년간 고아원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 선원인 아버지는 배를 타고 나갈 때에는 사글세빵을 정리했다가 일을 마치고 귀향하면 다시 얻는 뜨내기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고 17살의 혜수를 낳은 어머니는 혜수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가 어디 사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따로 생활하고 있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하던 혜수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비행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런 생활을 하는 동안 혜수의 몸은 엉망이 되어갔다. 음주와 흡연을 심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사이 성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다.
그때의 충격 때문인지 해수는 담뱃불로 제 몸을 지지거나 칼로 굽는 등의 자해를 일삼았고 자살하려고 옥상에서 투신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해수는 그 후 친동생, 친구들과 함께 저지른 절도죄 등 10여 건의 비행으로 2011년 4월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 처분의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보호 관찰소에서 보호 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해수는 이미 발부된 구인장이 효력을 발휘해 소년 분류심사원에 임시 위탁된 상태였고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심한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탁된 것이 차라리 해수에게는 기회였는지도 모른다. 2011년 7월에 해수에 대한 보호 처분 변경 신청 심리가 열렸다. 해수야, 몸은 어때?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어머니와는 연락이 됐어? 아니요,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못 오시나 보다고 생각하지만 저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화를 듣고 있던 국선 보조인이 말했다. 재판장님, 해수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편지로 적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에게 써온 편지를 읽어보라고 했다. 해수는 눈물로 편지를 읽어나갔다. 해수가 부모에게 쓴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국선 보조인과 방청객들도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엄마 잘 지내? 나는 워낙 밝아서 어디서든지 빨리 적응하잖아.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이건 정말 내가 내 몸 간수를 잘못해서 그런 거여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엄마한테 욕을 듣든 뭘 하든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 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엄마, 나 성병이야. 엄마가 어떤 말 할지 알아. 하지만 엄마보다는 내가 더 슬프고 괴롭고 그래. 엄마, 나 수술 받아야 한대. 진짜 너무 괴로워. 엄마가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해도 좋아. 그래도 혼날 때 혼나더라도 치료는 받고 혼내주라. 하루하루가 너무 싫다, 엄마. 엄마, 나 용서해줘. 엄마한테 진짜 잘못했어. 엄마, 미안하고 사랑해. 아빠에게. 아빠 안녕? 아빠를 사랑하는 딸 혜수야. 아빠 일하느라 많이 힘들지?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는 아빠를 볼 때마다 겉으로 티는 내지 않지만 속으로 많이 울고 있어. 어렸을 때는 아빠가 무서웠고 아빠랑 웃으면서 대화하기가 어려웠고 엄마에게 폭력을 써서 솔직히 아빠보단 엄마랑 살고 싶었어. 홧김에 이혼하라고 말했던 것 정말 미안해. 그때 아빠가 딸에게 그런 말 듣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 막상 내가 이렇게 나쁘게 변한 걸 보니 앞이 정말 캄캄해. 아빠에게 나쁜 모습만 보여줬어. 아빠, 7월 10일에 내려오면 밥 한 끼 대접할게. 아빠랑 단 둘이 밥 한 끼 먹고 싶어. 아빠,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했던 말 사랑해. 그리고 감사해. 편지를 다 읽고 난 혜수는 울면서 다시 말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혜수는 나에게 쓴 편지에도 유난히 죄송하다는 말을 썼었다. 무엇이 그리 죄송하더냐. 무책임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네 죄가 아닌데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란다.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다. 외로운 내가 방황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우리가 어린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할 때 손 내밀어 주지 못한 우리가
너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이 시대의 모든 어른들을 대신하여 사죄하는 심정으로 혜수에게 말했다. 아니야, 혜수야.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다. 사람들은 대개 판사를 엄숙한 훈계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하는 훈계의 말은 그렇지 않아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 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급적 아끼는 편이다. 대신 꼭 훈계를 해야 할 경우에는 그들의 상황에 맞는 시나 격언 등을 직접 낭독하도록 시킨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이나 가족이 직접 쓴 편지나 시를 낭독하게 하거나 아이들에게 친숙할 법한 인기 드라마 주제가를 상황에 맞게 개사해 읽히기도 한다. 처음에는 대부분 당황하거나 몹시 어색해하면서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려 들지만 일단 시를 다 읽고 나면 눈빛과 표정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다. 15살인 종수는 선천적 우한 실명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담배를 사기 위해 친구인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니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만나 따졌고 그러던 중 싸움이 벌어지자 자신의 남은 눈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과도로 친구의 팔과 등을 찔러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다. 종수는 이 사건 외에는 비행 전력이 전혀 없었다. 신체 장애가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종수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특히 갈등이나 분노 상황에서는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고 사람을 때리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 사건도 이러한 심리 상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였다. 종수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종수는 자신의 잘못을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과하는 등 원만히 합의했으며 이 사건으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둔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고 해도 비행 내용이 무거웠기 때문에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종수에게 1년간 보호 관찰 받는 것 등을 조건으로 보호자에게 보호를 의뢰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처분과는 별도로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종수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어떤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줄까 고민하다가 종수와 종수 어머니에게 일본의 할머니 시인 시바타 도요의 약해지지 마와 아들에게를 함께 낭독하게 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힘에 겨운 일 생기면 엄마를 떠올리렴. 다른 이와 맞서 싸우면 안 돼. 훗날 자신이 미워진단다. 시를 읽어나가던 종수와 그의 어머니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시 낭독이 끝난 뒤 종수의 눈빛은 처음 법정에 들어섰을 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처분 이후 모자는 법정 밖의 길거리에 앉아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한다. 이제 막 마음의 빗장 하나는 열렸지만 종수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남아있다. 바로 종수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다. 이것은 쉽게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한다. 종수가 하루빨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전한 보통의 청소년이 되기를 바라며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낸다. 종수야, 힘내. 약해지면 안 돼. 엄마가 안 보고 싶은 이유.
첫째,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둘째,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니까. 셋째,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넷째, 지금 와서 잘해주는 척, 챙겨주는 척 해도 이미 늦었으니까. 다섯째, 누나는 엄마를 아예 잊어버렸는데 나만 연락하고 지내는 것이 이상하니까. 여섯째, 그냥 잊고 싶으니까. 일곱째, 버리고 갔던 기억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니까. 한 소년이 쓴 글이다. 번호까지 매겨가며 써내려간 글 속에 오히려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역설적으로 표현된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 엄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용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분노는 해가 가도 옅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스함과 포근함, 두려움과 분노 등 감성과 관련된 기억은 기억 중에서도 가장 질긴 정서 기억으로 저장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정에선 아이들도 김용택 시인의 말처럼 어머니의 가슴을 뜯어먹고 자랄 수 있어야 한다. 방황하며 상처 입은 마음, 눈물로 얼룩진 그들의 마음을 누군가 다독여 주어야 한다. 청소년 회복센터에 맡겨진 비행 소년들은 새로운 엄마를 만나게 된다. 물론 아무리 노력하여도 친어머니를 대신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가슴을 뜯어 먹이며 헌신하고자 하는 새로운 엄마들이다. 이 소중한 관계는 소년들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준다. 상준이는 3살 때 부모가 이혼해서 어머니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버지는 재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다. 할머니 슬하에서 양육되던 상준이는 공갈죄 등을 저지르다가 소년 재판을 받고 2010년 11월 1일 샬롬 센터에 맡겨졌다. 상준이가 센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느닷없이 샬롬 센터장의 부인인 박선옥 선생님을 엄마! 하고 불렀다. 내가 왜 내 엄마야? 선생님이지.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너무나 직설적인 아이의 말에 박 선생님은 잠깐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참으로 정겨운 엄마라는 이 말은 그 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상준이와 박 선생님의 관계를 결정짓는 말이 되어버렸다. 난생 처음 엄마를 갖게 된 상준이는 박 선생님 부부의 지극한 보살핌에 힘입어 급속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고 학교에도 복귀해서 열심히 생활했다. 박 선생님 부부는 상준이를 친자식 이상으로 보살피며 상준이의 거처를 센터가 아니라 박 선생님 부부의 집으로 옮기기까지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친 상준이가 친구 2명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박 선생님을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우리 엄마다. 인사해라. 그런데 그 자리에 박 선생님의 친딸이 함께 있었다. 친구들은 의아해하며 상준이에게 귓속말로 물었다. 야, 너 누나 없지 않았어? 이 말을 들은 상준이는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엄마가 재혼하셔서 누나가 생겼어. 친구들은 박 선생님이 상준이의 친엄마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놀다가 돌아갔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상준이는 박 선생님께 용서를 구했다. 엄마, 재혼시켜서 죄송합니다. 사실 상준이는 친어머니로부터 받은 아픈 상처가 2번이나 있었다. 3살 무렵 헤어져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는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와 센터에 위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받은 상처가 그것이다. 센터에 위탁될 무렵 상준이는 친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벅찬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싸늘한 말뿐이었다. 새로 가정을 꾸린 친어머니는 상준이의 존재를 잊고 싶어 했던 것이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보다 그리움이 더 컸던 상준이는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번호는 결번이었다. 상준이가 또 전화를 할까봐 친어머니는 전화번호를 해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때 상준이가 울면서 박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래도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멀리서라도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는데.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나쁘지만 이런 상준이의 아픔을 알고 있는 박 선생님은 그 어린 마음이 너무나 애처로워 상준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네 엄마잖아. 넌 내가 가슴 아파 낳은 내 아들이 맞아. 상준이는 1년간의 기간을 다 채우고도 센터에 남았다. 친어머니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재혼한 아버지 역시 상준이가 돌아오길 원치 않아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준이는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진학했고 선도부장까지 되어 성실히 학교 생활을 했다. 2012년 여름 창원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곽경택 감독을 초청해서 친구야 폭력은 안 돼 라는 주제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강연회를 열었다. 회의실 안은 각 센터에서 온 소년들과 내 외빈 등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임시로 마련한 의자까지 동의나는 바람에 늦게 온 사람들은 뒤에 서서 강연을 들어야 했는데 그곳에서 박 선생님과 상준이가 작은 소리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았다. 야, 아들! 이리로 와서 앉아! 서 있으면 다리 아프잖아. 의자에 앉아있던 박 선생님이 옆자리에 맡아놓고 뒤에 서 있는 상준이를 향해 손짓을 하고 있었다. 여드름이 붉어진 상준이는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박 선생님이 못마땅한 듯 주변을 의식하며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난 됐다고. 엄마는 앉아있으라고. 창피하게 싫이. 으이그 뭐가 창피하노. 시간이 한참 걸릴 건데 다리 아프다니까. 상준이 서서 강연을 듣는 것이 마음에 걸린 박 선생님은 연신 손짓을 했고 상준이는 됐다고. 그만하라고. 창피하니까. 하며 짜증을 내고 있었다. 엄마와 아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도 정겨웠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장 부모이신
여러분의 건강을 녹화합니다. 똑똑. (1998년) 미국 듀크 대학 병원의 해롤드 퀘니히 또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약보다 더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가 강화됩니다. 우리가 1분간 기뻐하며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은요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숨 쉴 수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햇빛을 보며 걷고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금 할 일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한 모금의 물을 마실 수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일용할 양식이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그리운 사람이 계시나요? 그러면 저처럼 소식을 전해보세요. 답이야 있던 말던 감사하는 마음은 내 나름이니까요. 오늘의 건강 뉴스는 감사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